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다 혼자 살아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집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한국에서 자취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더 힘들 거예요. 저도 처음으로 이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오면서 이제 부모님들과 떨어져서 살았었는데요. 호주 워킹홀리데이나 이제 유학을 와서 많이 이제 지내는 형태는 총 5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백패커라는 도미토리 형식의 그런 게스트하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쉐어하우스, 가장 많이 쓰는 거겠죠. 그리고 뭐 홈스테이라던가 오페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렌트를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5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저 백패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고 또 사람이 많이 살아요. 뭐 신청하는 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우선 4인실에서 묵었었고, 또 어떤 데는 16인실, 20인실까지 많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이제 백패커인데, 백패커의 장점은 일단 싸는 게 제일 큰 장점일 거예요. 아무래도 기숙사 형태고 게스트하우스처럼 뭐 한 방에 20명씩 자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게 장점이고, 백패커는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처음 왔을 때 예약을 많이 하세요. 단기 숙소로. 집을 구하기 전에 이제 백패커에 묵으면서 집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하는 그런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싸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이제 같이 쓰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20명씩 방을 쓰는데 화장실이 넉넉지 않다던가 불편함이 있을 거고, 분실의 위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귀중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캐리어에 놓더라도 캐리어를 정말 뜯어놓고 가는 사람도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은 만약에 여행하는 사람은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분실의 위험이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 호주에 와서 백패커에서 묵고 이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초기 정착금을 캐리어에 넣었다가 도난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백패커에서는 이제 여행자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뭐 백패커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공짜로 이제 뭐 몇 시에, 화요일 몇 시에 뭐 라운지로 나오면 이제 시티 투어를 공짜로 해준다, 약간 이런 거나 그런 관련된, 여기 지역에 관련된 이런 여행 상품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얻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 백패커가 아닌가 싶어요. 또 어떤 데는 게시판에 여기 잡 구하는 농장이라던가 아니면 공장 같은 그런 구인글도 올라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데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게 백패커고요. 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라운지에 있다던가 아니면은 같이 키친을 쓰면서 이제 말을 거는 친구들이랑 되게 친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친구 처음에 사귈 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 좀 예약을 해놓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집을 알아보러 다닌 다음에 쉐어하우스로 옮긴다던가 아니면은 뭐 여기서 돈을 모을 목적이다 하면은 이제 백패커에 오래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거의 다 단기 숙소로 이용하는 편입니다.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홈 패밀리가 있기 때문에 패밀리 자체는 좀 검증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호스트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분들과 지내니까 더 편할 수도 있고, 또 홈스테이는 비용적인 면에서는 좀 단점이지만 그래도 좀 처음에 영어 익숙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홈스테이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준비하는데 홈스테이를 연결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왜냐면 그런 패밀리를 직접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유학원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홈스테이에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묵고 이제 나중에 시티로 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잡을 찾아서 옮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학원에 가시는 분들이 이제 뭐 3개월 어학원 코스로 온다 하면은 그 3개월 동안 홈스테이 이제 패밀리랑 묵으면서 더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영어에 노출되고도 해서 이제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홈스테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비싼 게 가장 단점이고, 그 좀 시티보다는 외곽 지역에 많이 하우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 접근성에서는 조금 불리한 게 홈스테이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페어는 이제 홈스테이를 하는데 아기를 돌봐주면서 주급을 받고 그 주급으로 이제 방세도 조금 더 보태고 약간 이런 형식인데, 오페어나 홈스테이는 약간 가족에 따라서 조금 케바케가 되게 큰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만약에 혼자 이제 초기 정착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전한 방법보다는 이 나라에서 익숙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홈스테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오페어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좀 데이케어 센터에서 일한다던가
유치원 교사라던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오페어를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애기들을 원래 많이 보셨었고 또 그게 익숙하고 또 그걸로 이제 돈도 받으면서 이제 이 가족들과 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영어에도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을 와서 가장 많이 사시는 형태는 아마 쉐어하우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쉐어하우스는 말 그대로 정말 이 집을 공유하는 그런 형태겠죠.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좀 알아보실 때도 되게 사람들이 한인 쉐어랑 외국인 쉐어가 어떻게 다른지 되게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당연히 호주에 왔으니까 나는 영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까지 한국인이랑 살아야 되나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인 쉐어를 꺼리시는 분들은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외국인 쉐어를 하면 당연히 그분들과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영어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고 영어에 노출이 많이 되겠죠. 근데 또 문화 차이라는 게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거라서, 예를 들어 나는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 음식을 조리하면 되게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조리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영어에 노출되기 위해서 나는 외국인 쉐어를 선택을 했는데 이 룸메이트나 쉐어메이트가 되게 말이 없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만약에 생활 패턴이 안 맞아서 정말 이 메이트들과 마주칠 일이 없다 하면은 어쨌든 말을 안 하고 사는 건 똑같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좀 쉐어하우스를 알아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되게 외국인 쉐어 쪽으로 먼저 알아봤었는데 나중에는 생활하면 할수록 한국 분들이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당연하게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게 되게 당연한데 또 외국인들은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게 또 당연해서 서로 그런 작은 문화 차이가 정말 또 쌓이고 매일매일이다 보니까 되게 좀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나중에는 한인 쉐어를 더 선호했고요. 한인 쉐어를 하면 일단 좋은 점은 일단 한국인들끼리니까 말이 잘 통하겠죠. 그리고 한국 음식을 해도 뭐 서로 불편할 것도 없을 거고, 대신에 좀 안 좋은 점은 한국인, 이것도 집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국인들 쉐어를 봤을 때 되게 닭장 쉐어라고 하는, 일명 뭐 2명이 사는 방에 3명을 깨워놓고, 제가 갔던 데는 3베드룸이었는데요. 거의 다 그냥 방 하나에 2명 정도라고 최대 인원을 잡아요. 그리고 또 부동산에서도 이 소방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한 하우스에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를 무시하고 이제 수익형으로 쉐어하우스를 돌리다 보니까 좀 사람들을 되게 마구 꾸겨넣는 그런 닭장 쉐어가 좀 많아서 그런 것도 고려하고 알아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살았던 데는 또 방이 2개였는데요. 그러면 총 4명 정도? 많아야 5명까지 살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저희 마스터룸이라고 해서 화장실에 딸린 큰 방에 2명이랑 그다음에 작은 방에 이제 벙커 침대 있고 그냥 개인 침대 하나 있어서 3명. 그러고 나서 썬룸이라고 해서 베란다 같은 건데 높은 빌딩의 그런 아파트들은 베란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세탁실 같이 좀 베란다인데 이렇게 막혀있게 해놓거든요. 거기서도 2명이 살아서 총 7명이 사는 집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거가 문제인 게 사람들이 많은 것도 불편하지만 화장실을 만약에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명 사니까 마스터룸 사는 사람들끼리 쓰는 반면에 세컨룸이라던가 선룸은 다른 화장실을 써야 하면 거의 5명이서 화장실을 써야 하잖아요. 이것도 말이 5명이지 아침마다 맨날 그렇게 기다릴 수도 없고 서로 만약에 좀 동선이 겹친다던가 아니면 좀 생활하는 그런 시간이 겹치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알아보실 때는 몇 명이 사는지 그리고 화장실은 몇 명이 쓰는지 이런 것도 꼭 인스펙션 하실 때 꼭 물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쉐어는 뭐 영어를 써서 좋긴 하지만 만약에 계약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그것도 내가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약서에 확실히 써서 이렇게 좀 보관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한인 쉐어도 막 엄청 그렇게 생각보다 나쁜 건 아니다. 왜냐면 밖에서 영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한인 쉐어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좋았던 기억도 있어서 한인 쉐어라고 해서 너무 나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약간 만약에 내가 영어를 안 쓰는 잡을 하고 있다, 한인 잡을 하는데 또 한인 쉐어를 해서 현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그런 쉐어 형태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쉐어를 구할 때 또 팁은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인 쉐어인지 뭐 한국인 쉐어인지 이걸 따져서 외국인 쉐어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 음식의 조리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화장실을 몇 명이서 쓰는지, 총 생활하는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룸메이트가 있으면 룸메이트의 생활 패턴이 잘 맞는 것도 되게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약간 나이트타임 잡을 하고 만약에 룸메는 데이타임을 하면 서로 완전히 생활 패턴이 반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어나야 되거나 나는 지금 일이 끝나고 나서 씻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벌써 잠이 들어서 씻으면서 이렇게 소음을 만들 수가 없거나 약간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룸메 생활 패턴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청소라던가 약간 이 쉐어하우스의 룰 같은 게 좀 호스트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 룰 같은 것도 이제 인스펙션 하면서 물어보시고 만약에 나와 잘 안 맞는다, 좀 나와 잘 맞는 것 같다 약간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가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가끔 이제 쉐어하우스에서 미니멈 스테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최소한 살고 나가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근데 미니멈 스테이는 사람 미리 솔직히 만약에 좀 여기서 오래 살았다면 몰라도 만약에 이제 막 온 사람이라면 백패커에서 이제 나오려고 집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또 이제 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시티에서 여기에 계약을 했는데 미니멈 3개월이었는데 나는 잡을 완전 시티에 30분 정도 떨어진 데로 잡혔다. 그러면 또 이제 이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이런 미니멈 있고 없고의 차이도 항상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 간단하게는 주차가 가능한지 혹은 만약에 흡연자시면 흡연이 가능한지 약간 이런 것도 알아보시면 좋고 또 아파트나 이제 하우스마다 좀 딸려있는 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는 이제 내가 들어오면 짐이랑 그 다음에 수영장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약간 부가시설 이런 것도 좀 알아보면 나는 만약에 되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짐을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것도 알아보면 좋고 개인 키를 주는지 혹은 뭐 내가 리스트에 확실히 쉐어하우스 리스트에 올라가는지 이런 것도 조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리스트에 안 올라가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부동산에서는 너는 여기에 법적에 효력이 없다 약간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쉐어하우스에 들어갈 때 그렇게 다 이름을 올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좀 내가 여기 살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게 처음에 들어갈 때 계약서를 쓴다던가 아니면 렌트는 항상 이체를 해가지고 좀 기록을 남기고 한인쉐어를 하면 카카오톡으로 뭐 이렇게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최소한의 메시지라도 남길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키도 가끔 가다가 문을 열어놓고 지내고 우리 대신에 들어가는 뭐 스와이프 키만 따로 줍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도난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스와이프 키를 대고 그 층만 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알아서 집을 털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키 지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서로 막 문을 열어줘야 되고 누구 한 명은 집에 있어야 돼서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자취할 때 집 알아보시는 것처럼 수압 같은 거나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 뭐 주방 시설이나 아니면 냉장고 칸 얼마나 사용 가능한지 어느 정도 내가 내 음식을 넣을 수 있는 칸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면 좋고 어떤 한인쉐어는 또 좋은 게 이제 쌀이나 뭐 세제를 제공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가적인 것도 좀 스스로 많이 체크를 해서 되게 깐깐하게 처음 구하는 거지만 처음 구하지 않는 것처럼 좀 행동을 해야 좀 마스터나 이렇게 집 호스트하는 분들도 좀 무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리스트를 혼자 만들어서 그렇게 집을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쉐어하우스를 구할 때 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본드가 있고요. 디파짓이랑 렌트가 있는데 이제 렌트는 집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본드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에요. 그래서 쉐어하우스는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 그렇게 보증금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나올 때 돌려주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현금으로 주면 이제 나중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100% 우리가 뛰어야 된다. 혹은 이 사람한테 나는 돈들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기록으로 남기고 뭐 나갈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런 조건 같은 것도 꼭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파짓이라고 하는 거는 예약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내가 5월 3일에 여기를 입주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5월 3일에 들어가는 날에 이제 보증금이랑 렌트를 2주치 렌트를 내는데 그 전에 이 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이거 킵하고 싶다 할 때 내는 게 이제 예약금이에요. 요거는 대체적으로 만약에 내가 5월 3일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만약에 더 나은 집을 찾아서 나 여기 안 갈래요 하면은 안 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좀 집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디파짓 내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집을 알아보게 되면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가 이제 한인쉐어라면 각 지역마다 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브리즈번이면 썬브리즈번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또 뭐 호주나라라던가 호주 바다 약간 이런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지역에 맞는 그런 한인 사이트에 보시면 그런 매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쉐어 같은 경우에는 검트리 있잖아요. 전에 이력서 쓰는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검트리 사이트가 되게 약간 중고나라 같은 그렇게 중고품 판매도 되지만 집도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거기서 알아보는 게 가장 많고요. 또 그 외에 뭐 플랫마이트라던가 약간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이트에서 제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집을 잘 알아보고 인스펙션이 이제 집을 보러 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펙션을 예약을 해서 좋은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펙션은 많이 다닐수록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허위 매물 사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가 여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항상 직접 확인하시고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되게 많이 일어났던 그 사고 중에 하나가 집에 들어간다고 돈을 냈는데 사기였던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뭐 인터넷을 보고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이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인스펙션을 가기로 예약을 하고 인스펙션이 5시였다. 근데 3시쯤에 아까 앞팀이 왔는데 이 사람은 집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계약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보증금을 먼저 내면 이 사람한테 이미 우리 거 예약됐다고 하고 이 집을 너한테 넘기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모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내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이 집이 사진이 너무 예뻐서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당연히 나는 여기 인스펙션 가서 당연히 괜찮으면 바로 계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또 다른 사람이 당연히 계약을 먼저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입금을 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게 사기인 경우가 많아서 저는 꼭 인스펙션을 하고 사람 면대면으로 만나서 계약서까지 쓰면 더 좋겠지만 많은 쉐어에서는 좀 안 써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메시지라도 남겨서 그런 증거를 좀 많이 모아놓는 걸 추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스펙션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거를 꼭꼭꼭 당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쉐어하우스를 주로 알아보긴 했지만 혹시나 렌트도 궁금하시다면 저가 다음번에는 하우스 렌트는 어떻게 하는지 좀 그런 거를 정리를 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와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집이랑 잡인데 이력서 편이랑 오늘 했던 그걸 통해서 좀 많은 워홀러 분들이나 혹은 호주에 유학을 오시는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나 좀 루시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이 많다 하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찍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